정말로 테슬라가 다 세계를 지구를 정복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장에 이렇게 폭등했는데 신고가 돌파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안 들고 있으면은 소외될 수 있어요. 다른 거 찍었잖아요.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욕을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오늘 주제는 바로 월간 냉철 11월 편입니다. 냉철님과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요? 네.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결혼 안 해가지고 네. 아직 아니. 병 걸렸어요? 무슨 병인 거야? 그거 말고 고민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사실 그 대구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고향 대구. 그리고 지금 서울 산 지 10년인데. 같은 대구 출신이네. 대구예요? 네, 대구. 대구 어디? 비산동. 비산동. 네. 그 동네 좀 좋죠. 아주. 좋아요. 좋죠. 아주 그냥. 전 달서구. 전 달서구인데. 근데 제가 이제 서울 올래 10년이 됐어요. 네.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보통 결혼할 때 집을 사잖아. 그렇죠. 근데 필요하죠. 지금 요즘에 집값이 너무 뜨고 있다 보니까 이 약간 사회적 현상이 이제 그 포모 현상처럼 네. 제가 약간 좀 쫄리기 시작했어요. 네. 나도 이제 결혼 전에 안 할 수도 있고 아니 못 하는 건가? 어쨌든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형님. 아니 돈 잘 버니까 네. 뭐 새 살아도 되잖아요. 새? 지금 새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결혼하고도. 새 살아도 되고 어. 호텔 같은데 아니 제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호텔에서 임대를 이렇게 마련해 준대. 도끼님처럼. 아니면 연립도 이제 임대를 이제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힘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또 살아주면 그런 거죠.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해주는데 이런 데 살면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무주택이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이제 집이 한 개 있어요. 네. 그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저희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주택자인 거죠. 거기에 이제 부모님, 저희 지금 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아버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 집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집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앞으로 살 이제 집이 필요한 거지. 지금 원하는 거 가장 니즈가 서울에 괜찮은 집을 갖고 싶은 거죠. 그쵸. 그게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 전 국민이 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전 국민이 원하는 거지. 임대 아파트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 본성이에요. 임대 아파트 살고 애도 낳고 해봐요. 그러면 남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엊그저께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뭐 CJ 뭐 이쪽에서 났다고 소문은 들리는데. CJ? 무슨 사건? 뭐 집 때문에 다퉈가지고 무주택자인데 전세금 문제로 집을 사는 문제로 다퉜는데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은 투신 자산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원하는 욕구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본인의 활동 반경 안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치, 집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한 채. 한 채 괜찮은 거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김 작가님은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중간한 거를 어중간하게 사면 큰 시대 차익도 못 보고 또 갈아타면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좋은 거 하나를 목표로 잡고 그 목표가 되게끔 제가 볼 때는 대구 지분은 정리를 하고 지금 뭐 투자도 하니까 좀 바른 투자해서 그걸 불려서 그 목표된 집을 사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서울의 핵심 지역이면 좋고 개발 차이까지 먹을 수 있는 주택이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멀리 보고 그러면은 강남에 잠실에 아시아 선수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네이버에 내가 이게 사고 싶거든요. 내가 이게 사고 싶어. 잠시 아시아 선수촌. 아니 가격이 지금 최근 매매 실거래가 27억 6천에 뱅철리. 작은 게 제일 작은 게 많이 올랐구나. 제일 작은 거는 제일 작은 거 볼까요? 이게 제일 작은 거. 그러네. 제일 작은 게 27억 6천이네. 그러네. 아니 이걸로 제가 어떻게 사요? 살 수 있죠. 지금은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근데 여기 아마 매매 전세가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전세가가 보니까 7억 7천에서 8억 8천 사이네. 그 갭을 열심히 이제 투자로 벌어야죠. 맞아요. 노동소득과 투자로 벌어서 지금은 사실 이게 매물이 없어서 이런데 그 가게 거래가 됐어도 내가 볼 때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두세 개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물건 나오면서 언젠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꽤 긴 기간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죠.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준비를 해서 잡으면 괜찮아요. 뭐 아세아 선수도 괜찮고 압구정 현대도 괜찮아요. 내가 볼 때. 아니,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는 집값이 좀 떨어질 때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은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들이 뭐 안 팔아? 이 가격에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하는 지금 시장인데 그렇죠. 그 시장이 아니고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은 때가 있어요. 그때쯤에 아세아 선수 아니면 올림픽 선수촌, 다 선수촌이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올림픽 선수촌이요? 네, 네. 올림픽 선수촌. 방해돈. 올림픽 공원을 끼고 있어서 올림픽 공원을 뭐 정원같이 쓸 수 있고, 9호선이 있어서 강남가비도. 요게 34평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요게 24평? 26평 정도 되겠네요. 6이니까. 25평? 네. 5평 정도 되겠네요. 25평이 15억 정도니까 전세가 7억이니까 살 수 있죠. 나는 이게 마음 편할 것 같아. 왜 여기가 지금 한마디 선수촌 두 군데다가 좀 오를 확률이 높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발 이익도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법이 중요해요. 법이 이제 초과 수익에 대한 걸 다 환수하겠다든지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실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OECD 국가들이 다 그렇게 개발 이익에 대한 거를 국가가 환수하고 그런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거 좀 괜찮은 거를 하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투자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뭐 부산 쪽에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 한 10년 정도 보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여러 개를 하는 거, 한 3개 정도, 2-3개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소득도 높은 편이고, 네네. 그러면은 무난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야, 너무, 10억이 넘어가는구나. 단순 투자로 따지면은 성남의 좀 재개발? 네. 성남의 재개발. 그거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성남은 굉장히 크게 많이 바뀔 거고,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개발 이익은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네. 좀 집을 좀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사든 아니면 풀 대출을 받든 알아보니까 영등포가 조금 아직 덜 오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던데 영등포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위치도 참 좋고 앞으로 뭐 좋아질 거고 그쪽에 영등포 쪽에 보면 아직도 공장 같은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찬찬히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 뭐 물류 그런 것들도 없어질 거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세아나 이쪽은 애들 교육시키기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사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한 방에 가면은 지금 거래 비용도 꽤 올라갔고 우리나라가 거래 비용이 싼 나라가 아니에요. 다주택으로 가는 건 이런 게 비싼 거 다주택으로 개인이 갖고 가는 거는 계속 이 법이 유지됐을 경우에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버티는 물량을 사면 될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쯤이면 좀 나올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부터 좀 집값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은 물건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안 나오지, 그런 물건이. 안 나온 물건이 막상 고지서 받으면, 야, 이거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왜냐면 영끌해가지고 막 2-3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받아줘요. 그러니까 받을 준비를 하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뭐든지 어떤 투자든지 급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저도 지금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건 것 같아.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무서운 거야. 내가 지금 뭐 아무리 벌어도 한 2년 뒤에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나 지금 자산 가격에서 이게 없으니까 되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끝없이 오르는 나무는 없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느낀 적이 있는데,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실제로 찬스가 와서 그때 준비가 또 돼 있었고, 이렇게 집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계속 그럴 것 같죠. 두려움에 쌓여 있죠, 사람들은. 무서워요. 모르니까 그래요. 이 자본 생태계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그렇죠. 뭐 냉철님은 사실 뭐 이미 경제 자유를 달성했기 때문에 편한 거죠. 오르지 안 오르지. 근데 만약에 달성 안 했어도 편안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돈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투자할 대체 투자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부동산도 오르고 있고 주식도 지금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있는데 지금 주식의 비중을 좀 빼고 부동산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어쨌든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산이 많지 않으면 어느 한쪽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최근 보면은 주식이 훨씬 좋아요. 주식이 좋아요. 지금 오늘 봐요. 지금 올 1호라고 보면은 뭐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서 그런데 이건 좀 매물 좀 있는 걸 보면은 주식 수익률이 봐봐 이래요. 크지 않아. 지금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산이 좀 많이 급등했고 사실 14년도부터 17년까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로 따지면은 주식 수익률이 더 나아요. 지금은 최근에는 강남은 주춤하고 있어요. 좀 기간 조정 좀 거치고 있어요. 급등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는 저는 이제 매주 체킹을 하거든요. 전국을 체킹하는데 그동안 안 갔던 데, 막 일산이라든지 김포가 또 한번 또 확 해주고 최근에 뭐 창원 쪽 움직이고 그런 걸 보고 있는데 강남 쪽은 제가 여기서부터는 좀 세금도 그렇고 소득 대비 PRR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한 그때부터는 그냥 강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네. 근데 본인이 살 때 뭐 일산이라든지 외곽 살 거 아니고 핵심 제가 지역, 살아야 되니까. 핵심 지역에 하나 살 거잖아요. 여유 있는데 편안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많이 싸게 살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시간 지나면 그만큼 10억짜리 집이 내년에 자산 인플레이션 5%만 붙어도 10억 5천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5천만 원 안 돼 있으면 좀 기다리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내가 주식에서 만약에 5% 이상 더 벌었다, 6% 벌었다. 그럼 주식에서 벌면 조금씩 이게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주식으로 많이 쫓아간 다음에도 부동산을 안 샀어요. 부동산 살 돈이 있을 때 2013년도, 12년도에도 안 샀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도 안 샀어요. 주식으로 좀 더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식으로 수익 낸 다음에 2014년도에 샀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을 사람들이 이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또 무서워서 너무 달려들지 말자.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사실 달려들 거는 이제 재개발 조그만 것들 중에 이제 개발 이익들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순식간에 그냥 또 물건들이 사라졌죠. 부동산은 뭐가 문제냐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좀 유행이 붙는다든지 사람들이 몰리면 매물이 없어져요. 있는 매물은 걷어들이고 나왔던 매물들은 싹 거래돼 버리고 조금만 거래돼도 완전히 물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 타이밍에 좀 한 박자. 항상 타이밍 싸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냉철님의 전문 분야 주식을 좀 들어가 볼까 해요.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사실 10월에 좀 정체하거나 좀 하락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11월에 굉장히 급등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좀 급등한 이유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항상 떨어지는 이유, 급등하는 이유가 한 가지 요인이 아닌데 그렇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에 제가 10월에는 제 방송에서는 여기서는 모으는 달이 될 거다. 전략상.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주식, 대주주, 세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 그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는 물량들이 나올 거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안 사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좀 올라와서 좀 기간 조정도 갖춰야 되는 거고 10월 한 달간 요랬거든요. 10월간 근데 주식을 풀로 한 마지막 주에는 풀 세팅을 해놓자는 게 저의 그 월간 전략이었어요. 10월에는. 11월은 뭐 특별히 하지 말고 급등하는 거 나오면 좀 정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면 된다. 누려라. 누려 전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지방 출장 같은 거를 11월에 잡은 게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주식을 담아놓고 그냥 갔다가 갑자기 뭐 급등 나오고 갑자기 뭐 상한가고 요새는 상한가 30%니까 그런 것만 이제 좀 줄여주고 정리하고
11월은 그런 건데 우선은 오른 거는 결국은 해결이 됐죠. 동학농민들의 그 승리로. 지금 이제 코스피가 2633, 코스닥 시장이 네. 885.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결국은 그래서 기재부에서 대주주 그거를 양보했죠. 양보했죠. 그래서 유예하는 걸로 네.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이슈는 사라졌고 그 이슈가 사라지면 이제 또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 또 2차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눌렸던 게 그런 악재들이 다 해소되면서 네. 대선도 끝났고 대선도 있었죠. 대선 문제도 있었는데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됐죠. 부담감 해소되고 신흥국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가 그 너무 자국 이기주의로 간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해외 기업들을 이제 쪼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해소되고 다 해소됐으니까 팔 사람은 없어지고 또 기본 또 이제 투자의 기본 메커니즘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팔 사람은 없고 네. 그거 간 보던 사람들만 들어오고 간 보다가 야 다 해소됐네. 11월 초에 들어온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이고 네. 사실 꾼들은 11월 초에 해소되는 순간 그냥 그날 다 질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네. 오르는 거죠. 이런 거 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코스피가 어쨌든 2600, 네. 코스닥 880. 네. 앞으로 연말까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 달 좀 남았는데. 아 근데 또 11월에 쭉 당겨 놓긴 했는데 우선 근데 이거 보면 차트를 보면요. 네. 삼성전자하고 우리 코스피 차트를 딱 대보면 네. 비교 차트 해보면 완전 일치해요. 지금 메인 선물 포지션도 되게 좋거든요. 네. 타생에 대한 포지션도 상방 베팅이에요. 메인들이. 그렇죠. 메인들이 그 상방 베팅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쭉 당겨버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도 그렇고 대형주도 괜찮게 많이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도. 근데 안 간 것들도 있어요. 저는 12월에는 삼성전자 랠리는 조금 쉬고 안 간 것들이 좀 더 시대를 받아가지고 지수는가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들 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럼 유사투자자문, 작전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넘치나요? 물 만났습니다. 지금 물 만났대. 돈은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예탁급이 아직도 60조 이상이죠. 더 늘어났어요. 네. 지금. 예탁금이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증시 자금동이야. 아우 힘들어. 자, 예탁금이 지금 62조. 많이 늘었죠. 61. 꾸준하죠. 꾸준하게 늘어서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유행이 완전 왔어요. 네. 유행이 왔습니다. 다 아마 회사에서 주식 얘기만 하고 그 김작가 TV 같은 교양 TV에서 주식 얘기만 할 겁니다. 왜냐면 그걸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 지금 삼성전자 주가 68,200원. 지난 지금 11월부터 완전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 왜 이만큼 오른 거예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쟁에서 두려움.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네. 그 에비타로 보면 되게 저렴해요. 퍼로도 저렴하고. 회사가 버는 이익에 비해서 회사가 쌉니다. 그리고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씩 해소되는 게 이제 주주 환원도 많이 좋아졌고 또 한국에는 엄청난 호재죠.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호재? 어마어마한 호재인데 미국이 그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사실 중국이 반도체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폴리실리콘 이런 것도 압도적으로 1등이었는데 예전에는 중국이 다른 거 이제 1차 산업으로 갔다가 번 돈을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돈으로 국가가 밀어주면서 그런 이제 중공업이라든지 전자, 첨단 산업까지 거의 중국에 그냥 초토화됐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살아남은 게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전자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도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중국이 이제 국가적으로 밀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때려박았다면서요, 돈을. 삼성전자의 이제 기술을 많이 빼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빼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무역 전쟁이 나면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원천 기술들이 있거든요. 또 원천 기술 관련된 장비가 있고 새로운
그 새로 개발되는 장비가 네. 그게 협업이 돼서 돌아가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대만의 TSMC나 이건 이게 전략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TSMC나 우리나라에서는 가는데 중국에는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화웨이도 거의 뭐 고사시키고. 맞아요. 통신 쪽도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는 통신 쪽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쪽도 삼성전자 점유율이 진짜 실제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무역전쟁의 반사 이익을 대만하고 한국이 엄청나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머뭇머뭇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가가 좀 가기 어려운데 삼성전자는 외인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고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됐죠. 환경이. 네, 환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는데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가 먹을 것들이 많다. 하늘이 도왔어요. 안 터졌으면 안 터졌으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반도체 없는 대한민국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죠. 네,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었는데 네. 당분간은 이제 근데 시간은 원래 좀 워낙 기술 격차가 커서 네. 시간은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디스플레이랑은 다르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나라가 밀어주면 네. 좀 언젠가는 찜찜하긴 했거든요. 그것도 크고 다 좋아요 지금. 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테슬라 주가. 지금 574달러. 네. 사실 9월에서 11월까지 정체를 했었죠. 10월 초순까지. 네. 근데 굉장히 지금 급등을 했어요. 일단 급등한 이유는 이제 냉철님 뭐라 보세요? 지금은 저번이랑 똑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가장 앞섰고 또 네. 최근에 FSD인가요? 테슬라에 지금 샘플로 그 자율주행 기술이 있어요. 이게 지금 특정 사용장만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만족도가 너무 자율주행이 되니까 너무 만족도가 높아요. 네. 근데 다른 메이커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에 지금 레벨 3에 준하는 레벨 3라 그러면 이제 또 띄울 거지 레벨 3, 1, 2, 3 자율주행의 이 그 레벨에 따라서 그게 있어요. 그거 올려주세요 여기다 쭈루룩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라이다 2개 달아가지고 레벨 3를 이제 준하는 거를 갖다 내년 이제 중반기 넘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빠른 거예요. 지금 현대가 빠른 건데도 이 정도인데 테슬라는 이미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볼 때는 다 팔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수급적인 요인, S&P에 이제 편입된 요인도 있고. 그렇죠. 그 12월 21일부터. 네, 요인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량이라든지 지금 팔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미래 수익을 좀 땡긴 걸로 봐요. 저도 이거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하는데 근데 저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팔 사람은 없고 정말로 테슬라가 다 세계를, 지구를 정복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사람들 또 안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은 나도 테슬라 없고 소외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고 뭐고 알았어. 고평가인 거 알겠고 우선은 테슬라 살겠다. 팔 사람 없고 살 사람 많은데 그게 만들면 예약한 물량이 먼저 예약 물량도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전기차, 더군다나 자율주행에 대한 차에 대한 니즈는 엄청난데 단순히 전기차 때문은 아니에요. 그 테슬라 차가 기본 안에 내장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도 기본 자동차 공학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앞선 거 맞아요. 빨리 근데 그래서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경쟁사들이 테슬라의 지금 그 사용자 편의성에 맞는 자율주행에 맞는 상품을 내놓으면 되는데 곧 나온다니까 이제. 그때 되면 좀 위험하다. 그때 되면 나눴는데 엉망이다. 더 날아가는 거고 이게 유지되는 거고요. 아니 근데 기사 보니까 지금 지수 추종 펀드 운용사가 12월 21일부터 S&P 지수 500에 편입되면 사실 테슬라 주식을 포트폴리오 무조건 담아야 되잖아요. ETF라든 이런 것들. 그러면 그 뜻은 그만큼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매수세가 세지면 주가는 그때까지 오를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수급도 있어요. 수급 이슈도 있고 또 그 모든 거의 바탕에는 유동성 이슈도 있고 그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인간의 삶을 정말 주식시장에서 크게 바꾼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 저 투자하다 보면은 예전에 서울반지 LED 같은 것도 있었고 예전에 나 전구 담았었잖아요.
그리고 LCD도 있었어요, 예전에. 백라이트 유닛은 LCD 처음 나왔을 때. HT 예전에 모니터도 브라운관 썼잖아요. 그게 이게 얇아지는 거 나올 때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게 센세이션 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아이템이 이 스마트폰이에요. 아, 그렇죠. 세상을 바꿨지.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을 바꿨어. 자율주행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율주행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도 바뀔 거고 세상을 많이 바꿀 거예요. 그 세상을 바꾸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현재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600조, 5,720억 원.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서 무려 560% 상승했고 테슬라 시장 가치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현재 1위인 거죠. 도요타 2,322억 달러의 2배 이상. 그리고 도요타를 비롯해 폭스바겐,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PSA 그룹 등 전 세계 6개 자동차 업계의 시장 가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부 2위가 되었다. 그냥 그만큼 어쨌든 버블이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아, 그때 우리 진짜 도요타를 넘어섰네 하고 충격받은 데가 엊그제 같은데.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차트 봐봐요. 그러니까요. 차트 보면 월봉 보면 이게 월봉 보면 이러니까 아니 뭐야? 아니 이러니까 요쯤에서 도요타 제건다 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갔잖아. 아니 제가 만약에 5,000원 이게 5만 원일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5만 원일 때 5만 원일 때 투자했으면 제가 냉철행님보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유, 제가 이거 우리 회사 예전에 회사의 대표님 제가 2011년도에 테슬라를 우리 많이 사야 된다. 그때가 5달러였네. 5,000원대? 100달러. 5달러였네. 5,000원. 5달러였다니까 지금 100배 올랐네, 100배. 그때. 이때 1억씩 투자했으면 지금 100억. 그래요. 우리 회사 자금 고유자산 10억만 원 박작을 그러니까. 뺐어요? 개욕 먹었지. 아, 개욕 먹었다고? 네, 무슨, 대표님도 욕 엄청 먹었지. 반대 엄청 많았지. 전기차 다 쓰려면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막 이랬지. 그때 모델 S 나올 때 이거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건데. 8년 만에 100배. 그러니까. 와. 그러면 이렇게, 그럼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사지. 그러니까. 왜 안 샀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테슬라 100억치 없잖아요. 그때 내가 JST나 그거 들고 있었어요. 걔도 한 10배 올랐어. 요쯤에서 10배 올랐어. 이야. 그걸 팔아서 이걸 샀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 좀 문제점이 있었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쵸. 우리는 사실 5달러에 샀다가 10달러에 팔고 나와. 근데 지금 어쨌든 이만큼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더 살 생각은 없어요. 이미 저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맞아. 이건 거의 신의 영역이죠, 사실. 언제 팔까만 고민 중이에요. 속마음으로는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팔고 싶은데 이미 차익 실현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소외될 것 같아서. 저도 테슬라 있고 우리 아들도 있어요. 우리 딸도 있고요. 아니 저도 테슬라가 올해 초에 있었다가 300% 수익을 봤어요. 팔았다가 이게 좀 떨어졌잖아요, 한번. 근데 다시 올 것 같은 거야. 그냥 수익 본 금액 그대로 그냥 다 넣고 이 돈 나중에 사라져도 나는 그냥 나도 그거야. 기다려 보겠다. 근데 나는 다시 산 적은 없고요. 산 것 중에서 예전에 F 전이죠. 산 것들 중에서 팔았더니 이미 이거는 원금은 다 회수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이건 뭐 모르겠어 그냥 가만 내비둬서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관심도 없어 그냥. 테슬라. 저는 오히려 GM의 크루즈가 네. GM의 이제 GM도 자율주행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정도는 아닌데 GM 차트 보여드릴까요? 네네. 거기 아닙니다. 그 왼쪽이에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네. 아니에요. 안 눌러도 돼. 다 알고 있어. 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20년 하면 하지 않아서 이렇다니까. 이야, 진짜 좋네. 만만치 않아, GM도. 사실 좋네. GM도 지금 신고가. 근데 이때는 누가 GM 같은 거지 같은 회사 사냐고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몰라, 난 욕 먹으면 참 좋아. GM 가지고 계신다? 네, 들고 있어요. 조튜브도 들고 있고. 자, 방금 전에 근데 이제 GM의 크루즈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또 조선의 크루즈를 한번 가봐야죠. 이 조선업 요즘에 좀 뜨고 있어요. 사실 조선업은 굉장한 사양 산업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뭐 주가 어디 볼까요? 어디 보면 좋을까요? 한국카본. 한국카본. 여기 조선업인가요? 조선이에요.
자, 이거 조선업이 뜨고 있다, 왜 뜨고 있냐는 네. 우리 지금 주식에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고 그렇죠. 내가 19년도 초기에 몇 가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푼 게 있는데 네. 2019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나왔던 종목이 이제는 LNG 선으로 다 바뀔 거다. 그리고 세계 이제 에너지 시스템에 LNG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네. 거를 제가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국제 정세까지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LNG로 갈 거고, 저 중동에서도 LNG를 쓸 거고, 미국도 LNG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터미널이 건설이 되고, 터미널 발주가 딱 되면 터미널에 맞게끔 조선 배 숫자가 딱 나온다. 그러면 그 조선 배 숫자에 맞는 그 배를 누가 수주할 건지 딱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들이 요거를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환경 규제까지 거기다가 이제 그 IMO 2020이라고 그 환경 규정이 있어요. 그 배도 이제 그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근데 LNG를 쓰게 되면은 그게 그 좀 깨끗하거든요. 환경적으로 좋거든요. 그리고 LNG 추진선과 또 LNG를 수송하는 거. 그래서 LNG 관련된 이 회사가 뭐냐면 보냉제라고 LNG를 하려면 이렇게 그 LNG 담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담는 걸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걸 작년에 제가 작년에 아주 뭐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는데 원래 그렇게 트렌드가 바뀐다. 중국이 LNG 이제로 가고 미국도 LNG를 수출하게 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기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발현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수주를 받기 시작한 게 좀 됐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뜨고 있다. 왜 뜨고 있는가는 그 관심이 없다가 주가를 보고 뜨고 있네. 주가에 반응한 케이스고 그렇죠. 산업은 좋아진 지가 꽤 됐습니다. LNG만. LNG 외에 나머지 뭐 드릴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컨테에서는 아직은 컨디션도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배가 좀 모자르기 시작해서 그래서 조선업은 사양 산업이었던 적은 사실은 없고 배는 계속 쓰는데 중국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LCD 이거 됐고 다른 것들도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배도 사실은 많이 따라와서 가격 경쟁력으로는 우리가 사실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 기술력이 좀 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조선이 이제 사람으로 많이 쓰거든요. 노동 경쟁력은 약해졌지만 사람들의 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기술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섹터 좀 고급선이라고 얘기할까요? 좀 하이엔드에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중국 배들이 싼 맛에 많이 선주들이 발주를 했는데 배가 가다가 배가 서. 배가 안 가고 엔진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배는 중국 배를 쓰는데 엔진은 따로 우리나라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 스펙이 원하는 스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만들 때 선주들이 어떤 엔지니어가 들어갔고 그거 다 규격이 있어요. 볼트 하나까지도 규격이 있어요. 그걸 꼼꼼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동안 납품은 꾸준히 했어요. 가격이 안 나왔었지. 뭐 생산원가 이하로 막. 왜냐면 발주가 빵 터져야 되는데 공급 과잉이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이익이 안 났던 건데 이제 수급이 좀 맞아지면서 엔진 쪽은 괜찮았었어요. 괜찮아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적자에서 좀 이익 내는 단계로 갔는데 그겁니다. 이제 우선은 LNG 쪽은 그거고, 그리고 우리 그동안 그 해운 쪽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한진해운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좀 됐어요. 다시 좀 배가 필요한 이 사이클이 좀 왔죠. 그래서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이쪽은. 괜찮게 본다. 괜찮게 본지 해서 샀다고 우리는 수익상 내고 팔았지. 팔았다가 다시 또 타이밍을 봐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해운 쪽 회사들도 그래서 좀 되게 쌀 때 들어가서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판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자, 비트코인 요즘에 뜨겁죠. 2017년 급등 역사를 깨고 최고가를 이제 경신했다고 이제 기사 내용이 비트코인 거래가 2,156만 원 기록, 지난 세 달간 75% 급등했고 고위험 자산 가격이 급락했던 지난 3월 기준으로 하면 무려 400% 상승. 미 CNBC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돌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3년 전과 달리 전문 투자 기업들이 자금 투입이
비트코인 이 같은 급등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분석했고, 그래서 어쨌든 올랐는데 냉철이 봤을 때 비트코인 왜 올랐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아예 뭐 투자 값어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사실 크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네. 투자 가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주식하고 뭔가 기초자산에 근거가 있는 걸 갖다가 투자를 해서 네. 적정한 이익을 내고 나오는 걸 제가 하는 일인데 네. 비트코인은 전혀 뭐 그런 게 없죠.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그냥 제 뷰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네. 자, 우리가 뭔가 그 투자하는 그 대상에 대한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좋아요? 비트코인 뒤에 나온 코인들이 더 기술적으로 뛰어나요? 뒤에 코인들이 또 뛰어. 뒤에 나온 맞아요. 코인들이 훨씬 뛰어나요. 비트코인이 예, 초기에 나왔지만 거래 불편함, 맹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먼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통용을 해서 저는 시장성은 있다고 봤어요. 선점효과가 진짜 큰 그럼요. 거군요. 네, 시장성은 있다고 봅니다. 뒤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훨씬 더 기술적으로 단점들을 보완한 것들이 막 나왔죠. 그리고는 이게 기술도 오픈됐으니까 우후죽순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코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뒷단은 막 다 초토화되고 했는데 그나마 남은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인데 2천만 원까지 올라간 그때 2천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등록된 다음에 매도로서 이익을 낼 수 있게끔 그게 된 다음에 80% 거의 뭐 그때 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개박살 났었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게 2017년 12월 사상 최고가 19,458달러를 기록했지만 상승세 유지 못하고 80%가량 폭락했었다. 그래도 다시 그 가격이 올라갔는데 또 적당하게 올라갔다가 또 폭락하면서 그게 떨어지면 또 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익 보는 사람들은 이익을 내고 그냥 일종의 파생 상품화 돼가지고 아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봄에 대한 근거가 왜 2만 달러에 3만 달러는 아니고 20만 달러는 아니고 200만 달러는 아니야? 그냥 아무 말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2만 달러의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없지.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관련 이 앱스트릭을 읽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코인으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제 신규로 또 뭐 코인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코인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 간에도 뭐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금 세탁으로도 이용을 하고 하는데 국가의 힘이 유지되는 게 군사력하고 이제 미국만 봐도 군사력하고 발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힘, 달러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군사력을 이용해서 달러의 그 힘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가 통용되면서 이제 부의 이전이 되면서 돈이 움직일 때 거기서 세금을 매겨요. 네. 조세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 조세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그 공권력도 유지를 하는 거고 나라의 시스템이 굴러가요. 세금으로 돈이 돌아가는데. 근데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뭔가 그런 조세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무너지죠. 시스템 같은 거 다 무너지죠. 그러면은 세금 조세는 부의 이전에 매겨지는 세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품이 오고 가는 거에서 그냥 내가 주고 비트코인으로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자꾸 그냥 이런 것들은 큰 아직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바다의 모래알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크게 통용되고 그래서 비트코인만 이래요. 다른 것들 보면 올라갔다 그렇죠. 떨어졌다 하고. 근데 냉철님이 시각에 만지로 어쨌든 비트코인이 그 자산에 근거하는 현실 세계에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뭐 주식이면 기업이 있는 거고 부동산이면 땅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 건데 유동성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2만 달러야. 응? 근데 받아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게 보는 사람들은 왜 좋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냉철님. 냉철님 어쨌든 안 좋게 보는 입장인 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얘기를 맞춰요. 좋게 보는 이야기를. 올라가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 이거 좋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좋은 거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격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세탁이라든지 활용성이 있어요. 지금 다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 날부터 아니야,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어. 뭔가 새로운 알트코인 이걸로 우리 다 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신규 진입할 사람들이
새로운 비트코인이 아니라 B2코인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들 것만 유통할 수가 있고 신규 진입자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 투자하시는 분 계신다면 채굴 시스템도 그게 그래요. 이게 지금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프루브 오브 워크라고 이거 채굴을 하잖아요. 이제 결국은 다 채굴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엔비디아 3070도 그렇고 기술 발전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저전력으로 하고. 근데 이게 채굴을 하는 게 점점 부하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더 많이 채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엎치락뒤치락 해요. 기술이 먼저 발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다 채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굴러가겠죠. 그 다음은 다 채굴한 다음에는 그 기술로 굴러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생산한 그 원가가 0은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픽 카드 연산 속도가 이거는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더 주로 쓰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강풍이 불어서 올라가면 유동성 가장 큰 제가 볼 때 유동성과 타이밍 팔 사람 비트코인은 그때 팔 사람들 다 팔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유동성하고 안 물려가지고 그 일종의 재기성인데 시세가 붙으니까 시세가 시세를 만드는 그러다가 폭락이 폭락을 부르는 네. 무한 반복입니다. 보세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폭락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0년 11월 말이죠. 네. 이제 곧 있으면 연말이고 또 내년 2021년 연초가 다가오잖아요. 네. 좀 연말 연초는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뭐 투자 전략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 전에는 처음에 이제 그 대출 양도세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저희는 아예 진짜 세금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예전에는 대주주가 그게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종목당 50억 이상 막 종목당 그래서 대주주에서 양도세 맞기가 어려웠는데 그 양도세가 딱 생기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한 11월부터 간을 봤어요. 맨 처음에 12월부터 간 봤어. 근데 그 전에는 11월. 그 다음에 10월. 그래서 올해는 10월이었던 거예요. 9월쯤까지는 본다고 그때부터는 자금 투여 안 하다가, 팔 사람들, 그 양도세는 팔 사람들 다 파는 마지막 물량을 받는다는 게 그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연초에는 이제, 그 다음에 연말에는 이제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자기들 이제 성과를 좀 제대로 막판에 수익률을 해야 돼서 좀 올려놓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배당주도 배당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우리나라 그것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연말 기점 딱 1년에 딱 하루 그 기점을 해가지고 배당이냐 아니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 뭐 배당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특이해서 그런 건데 다 달라요. 해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유동성에 지금 투자 악재 나오기도 어렵고 사실 크게 투자 호재가 나오기도 어려운데 아직도 밸류에이션적으로 괜찮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는데 주가가 안 간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안히 좀 들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혹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섹터로 한다면 어디 정도 섹터일까요? 삼성전자와 그 밑단 괜찮을 것 같고. 반도체? 네. 음식료주는 소외주예요, 지금. 그렇죠. 요즘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정체 현상이 있죠. 올랐다가 조금 빠진 다음에 네. 정체 중인데 삼성전자 살 사람들 다 사서 더 살 사람 없으면은 이런 것들 갈 것 같아요. 좀 오를 것 같아요. 제일지장도 지금 약간 이제 하락하고 있죠, 보면. 하락하고는 아니에요. 지금 일봉으로 봐봐, 주봉으로 봐서 그래요. 네. 정체 현상이죠. 거의 뭐 정체. 살짝 하락. 우리 45만 원 팔았잖아 또. 이게 너무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45만 최고점에 팔았다고? 그날 우리 한번 방송 정말? 한번 방송 볼까? 정말? 정말입니다. 완전 최고점인데? 정말입니다. 그날 팔고도 내 스스로 너무 그게 치면 되겠다 우리. 진짜 한번 보자. CJ를 언제 깠는지 한번 보자. 저 며칠 8월 12일이 최고가네. 8월 12일. 8월 10일 날 CJ 제휴제당 읽어봐요. 8월 11일. 내일 급등하면 좀 더 깝시다. 그때 다 깠지. 다 줄였지 우리. 네네. 기가 막혔다. 먹은 거 얘기한 거야 사실. 터지는 경우도 있어. 아니 올해는 없어. 아니 올해는 없어. 안 터져요. 터지는 것이다. 우리는 안 터져요. 안 터집니다. 자, 그리고요.
소유주 거의 그 음식료 음식료는 소외받았는 갈 것 같고 네. 자동차도 괜찮아요. 자동차,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쪽의 섹터의 자동차. 자동차 뭐 부품하우스들 중에서도 좀 지금 잘 나가는 차 중에 납품하는 네. 회사들 괜찮고 그리고 제품 단가 올라가는 제품이 있어요. 자동차가 옛날에 요새 아반떼가 옛날 그랜저보다 차가 더 좋아요. 아, 그렇죠.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고급화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플래그십에만 들어간 EPB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 이런 거는 플래그십에만 딱 들어갔다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점점점 나와서 이제는 뭐 다 들어가고 HUD 같은 것도 플래그십에만 들어갔는데 점점점 이제 아반떼 그 밑에까지도 막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 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유리 같은 것도 뭐 그런 거고 자동차 유리도 이제 뭐 이중접합 유리라 그래가지고 좀 더 고급화된 유리들을 좀 더 밑에 거까지 이제 적용을 시키고 그래요. CT 같은 것도 굉장히 뭐 고급화된 아이템 중에 하나고 그런 것들 괜찮아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 놈들도 있는데 또 소외당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근데 온기가 그런 것까지 또 올 것 같고 자동차도 괜찮고요. 자동차, 전자도 괜찮고. 조선도 LNG 파트는 제가 볼 때는 괜찮고요. 해운도 괜찮아요. 해운도 괜찮고. 또 섹터 뭐가 있지? 또? 뭐 섹터로 얘기하면 바이오. 바이오는 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바이오는 바람이요. 유동성 유행이어가지고. 엔터주. 엔터주도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엔터주는 우리 19년 초에 제가 방송 처음 할 때는 너무 좋게 봤죠. 엔터주. 그 다음에 게임주. 게임주는 한 개별로 봐야 돼요. 회사마다. 이거는 뭐 게임주 자체적으로 막 다 유행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배터리는? 2차전지 배터리. 배터리는 많이 올랐죠, 이번에? 우선은 좋아요. 우선 전방의 대기업들은 참 좋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그 해외 기업하고 경쟁을 하는 섹터가 이제 배터리인데 경쟁이 끝나진 않았어요. 경쟁이 앞으로 점점 더 세질 겁니다. 이제 서로 목숨 걸고 이제 덤빌 텐데 밸류에이션이 또 싸지도 않아요. 많이 올랐어요. 밸류에이션이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배터리 관련된 거는 없어요. 지금 산업은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산업은 뭐 원체 커지니까. 그래서 보면은 저희도 이제 그 관련 그 담당 그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좋아요. 회사 측에서도 얘기해보면 회사는 잘 굴러가요. 주가는 다른 문제예요. 먼저 주가가 먼저 그 먼 미래 이익을 땡겨서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좀 쉬어야 돼, 주가가. 하락하게 돼요. 그때 이제 손실을 보게 되죠. 잘 그런 것들 잘 봐야 돼. 저는 산업은 맑음. 근데 주식은 조금. 그럼 언택트 인터넷주는? 인터넷주요? 네,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카카오는 지금 너무 매출액 팍팍 늘면서 잘 가고 있고 네이버가 좀 쉬고 있죠? 네네. 네이버 좀 쉬고 있는데 조금 쉬다가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도 잘 되고 있어요. 네이버 파일 아주 잘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냉철님과 새롭게 만든 이제 지난번부터 했던 이제 신강 코너. 냉철님의 한 달간 주식 방송 요약 코너. 냉철님 방송이 사실 이제 생방송을 굉장히 길게 하시잖아요. 거의 한 1시간, 2시간. 그거 보다 보면 사실 뭐 냉철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쓸데가 없는 얘기도 많고.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 사담도 많고. 전부 개인 사담이 이건 주식 방송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인의 그래서 그냥 일탈 방송.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냉철님 그 사담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끄고 김작가 TV 와서 냉철님 영상을 보는 게 되게 많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냉철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했던 이제 종목과 뭐 섹터에 관한 그 방송 요약 방송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특별한 적은 없는데. 자, 여기서 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할 수 하나씩 하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통신, 반도체, 핸드셋, 가전 다 좋네. 다 좋죠. 다 좋아요. 근데 다 좋은데 그 전에 가격이 비쌌으면 접근이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뭐 비싸다던가 고평가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되게 일찍 사가지고 아직도 거의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요.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냥 편안히 보고 있어요. 좀. 삼성전자 우선주. 자, 우선주 지금 뭐 61,800원이죠. 그거를 뭐 그냥 들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좋고 삼성전자가 좋으면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좋아요. 그쵸. 밑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는 내년도는 이제 Q랑 P,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고
지금 양도 그렇고 많이 팔고 가격도 괜찮을 걸로 예상돼서 밑단에 좋은 그 협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아까 상대적 얘기 또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래요. JB금융지주는요? JB금융지주는 여기서는 뭐 전일 가격 속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만 네. 사실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주가는 항상 쌌어. 7,600원일 때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네. 4,000원 때도 실적이 잘 나왔고 항상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이제 사기업인데 이제 증시에 상장돼 있고 사기업인데 실제로는 거의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나라가 정해 주는 대로 하고 주주들은 속이 타죠. 왜냐면 이 기업들이 버는 돈이 사실은 주주들의 돈인데 사실 뭐 배당도 많이 안 해주고 버는 돈에 비해서는 배당도 많이 안 해주고 그래서 속상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이제 소외되다 보니 좀 유행이 왔어요.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유행 투자라고 보면 돼요. 보통 실적을 이 정도 음식료도 뽑게 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EPS 곡선하고 EPS 그러니까 회사가 버는 그 수익 곡선하고 차트 곡선하고 일치를 해요. 왜냐면 더 많은 만큼 이제 배당을 해주니까 네. 분기 배당 해주고 보통 막 분기 배당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를 하는데 우리는 일치를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버는 EPS는 그건 이제 대주주의 돈이지 소액주주의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일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일치가 안 와도 기다리다 보면 유행이 와요. 유행이 온다. 예, 그래서 은행주들이 이제 더 이상 왜냐면 그동안 소외돼가지고 팔 사람들이 팔다 이제 더 팔 사람들이 이제 좀 없어진 거예요. 이제 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뭐요? 아니 봉을 이거 늘리면 아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년 했습니다. 20년 몰랐죠? 네네 이런 거였구나. 네. 네, 이런 거였습니다. 89봉이라는 거예요. 자, 네. 세 번째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삼성전자에 아, 아주 뭐 협력사인데 그때 조정 받았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10월에 전에 우리가 조금 했다가 샀다가 네. 좀 올랐을 때 좀 이 정도 가격이면 됐다 해서 정리를 했다가 네. 그냥 다시 들어간 회사인데 회사는 뭐 내년에도 꾸준하게 좋을 거로 그 삼성전자 밑단은 해서 삼성전자의 그 하는 일 중에 파트를 다 이렇게 벤더들이 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이 좋으면 그 밑에 회사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회사들을 박스로 들고 가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얘가 좀 덜 팔면 얘가 더 팔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하나머티리얼즈, 뭐 TCK, 뭐 월덱스 같은 것들 들어가면 되겠죠. 월덱스는 삼성이 납품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을 이렇게 좀. 자, 이제 LG화학. LG화학 주가 많이 올랐죠. 그 LG화학 군사 때문에 확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랐어요. 그래 우리 그때 했잖아. LG화학 군사. 그리고 잘랐죠. 그때. 영상 잘랐어요. 영상은 잘랐죠. 냉철님이 잘라달라면서. 근데 내 얘기가 맞긴 맞아. 그죠? 맞아요. 네. 이거. 그 내 얘기가 맞긴 맞아요. 근데 주주들이 속상할 수는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샀어요. 그 주주분들 화나서 마지막에 화풀이로 사실 그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하고 주주들이 위아더 월드로 올랐으면 주주들 불만이 없는데 그리고 또 빠졌어요. 조정까지 받았어요. 다시 올랐죠. 네. 근데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하여간 회사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참 2차 전지는 호재와 노이즈가 진짜 너무 호재와 노이즈가 같이 막 많이 나와요. 이 기술이 특정 기술이 앞서 나간다 그러면 다른 쪽이 이제 완전 경쟁에서 질 수도 있고 또 원체 근데 전방 수요는 많고 또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하다 보니 여기 납품했다 저기 납품했다 수주 소식은 또 들리고 그러면서도 혹시 경쟁 회사에서 뭔가 좀 더 뛰어난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상황이죠. 보니까 LG화학 주가랑 테슬라 주가가 약간 흡사하네요. 그럼요, 있죠. 테슬라가 지금 올해 초에 대비 찾은 검색 결과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주가가 지금 560% 상승했는데 지금 LG화학이 거의 한 4배 상승했네. 아니에요. 한 380%? 지금 최저가가 23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83만 원 최고가 찍었으면 3.5배 상승했겠는데. 그렇겠네요. 그 정도. 아니 그 테슬라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만큼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올랐다.
저는 오른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오른 것만큼 실적을 폭발적으로 뽑아내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는 확신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딱 완벽한 구간에 들어가서 조금 덜 안전한 구간이 나오면은 이제 나오는 전략을 쓰는데 지금은 그런 이건 너무 편하네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랑 삼성 SDI를 주로 저희는 투자를 했었어요. 투자해서 길게 들고 있었는데 시세를 받아서 팔고는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대한항공이죠. 아까 또 괜찮을 걸로 생각하는 저는 기업이 이제 저는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컨택트주들이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컨택트주들이. 저는 근데 이번에 되게 많이 떨어졌을 때 기술주보다는 컨택트주들이 기고 있을 때 컨택트주를 더 집중적으로 조금씩 샀어요. 내년에는 그 컨택트주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 되돌아가지 않을까? 살아남고 이익을 유지하는 기업들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외에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컨택트,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최고가가 지금 한마디로 여기 이때인 거잖아요. 이때의 지금 가치까지는 올라왔네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조금 달라요. 대한항공은 조금 좀 달라요. 월봉 한번 볼래요. 이 대한항공은 사실 한진해운 그동안 번 그게 한진해운도 있었고 지금 이거 너무 2016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보면 이런 게 이렇게 하면 끝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보면 월 한 200분간 보면 그렇죠. 예, 이렇게 됐는데 또 사실 경쟁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냐면 한진해운 그거 하면서 또 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 이 정도의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은 조씩 벌고 그래요. 근데 당장은 어렵지만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도 있다.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아시아나하고 또 합병하면 시너지도 날 거고. 자,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지금 거리 차이가 있는 거네요. 거리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또 대한항공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컨택터주를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대한항공은 좀 올라왔는데 안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냉철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잖아요. 이마트. 사실 뭐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예, 뭐 편안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속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제 상속 기준가가 이제 정해지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해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정상화될 그런 기업에다가 그 동안에 숨겨져 있던 성장이 이제 좀 더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는. 제가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일찍 봤을 뿐이에요. 시력이 좋은가 봐요. 근데 나는 이제 거의 뚫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딱 뚫어서 보여. 한길, 천길 물속 나라도 한길 마음속을 모른다는데. 야, 뚫어서 본다. 그게 왜 보이진 않아? 김 작가는 냉철님 생각했을 때 한 5년 뒤에 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네. 텔방 들어가서? 아니, 안 들어가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들어오면 편한 거야. 여기 오면. 그치. 들어오면 편해. 전문가가 있으니까. 편하지. 우리는 뭐 들어갔다 하면 다 먹고 나오니까. 편한 거지. 들어오도 안 들어도 다 잘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어요. 꾸준히 열심히 하고. 아닙니다. 머리 좋고. 안 좋아서 이제 냉철님 같은 분 옆에서 이제 모셔야죠. 그러세요. 자, 현대 미포조선. 아까 그 LNG. LNG. 그거 유행 딱 타면서 삼중도 그렇고 다 올랐는데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더 나아요. 중소형주들이 괜찮아요. 근데 대형 회사주는 중에서는 미포가 제일 낫습니다. 대형 회사 중에서. 네, 저는 그냥 항상 대형 회사들 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돈을 벌 회사는 미포다. 재무적으로도 좋고 구조도 좋고 미포는 좋습니다. 2만 원까지도 떨어졌었는데 2만 원. 격세 지겨면 벌써 3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더블. 진짜 대폭락 때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대폭락 때 못 들어가는 공포도 생기고. 그때 승부를 볼 때라고 누가
아, 그렇죠. 3월에. 누가 얘기했죠? 냉씨가. 어, 냉씨. 맹모 씨가 승부를 봐야 된다. 아, 제가 그건 인증합니다. 그때 얘기했어, 저한테. 여러 사람들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SK죠. 또 잘 가고 있죠, 지금? 일본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네.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가 이렇게 훅 떨어졌거든요. 네네. 3월에 오른 다음에 뚝 떨어졌는데, 정말 SK가 그 밑단의 기업들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다 괜찮아요. 정유주들 별로 안 좋은데 그나마 SK이노베이션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원체 막강해가지고 SK가 그때 떨어졌을 때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네. 이거는 그때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지배 구조가 개편됐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배당하고의 문제를 얘기했었었는데 사실 그게 관심 없었는데 그때 그냥 자, 그 다음 그럼 SK텔레콤, 이제 SK 계열사죠. SK텔레콤. 오늘 아까 2%가 오르다가 이제 1%로 떨어졌네. 네. 정말 편한 주식 아닐까요? SK텔레콤. SK텔레콤이 정말 구조적으로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예전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데다가 이 자회사들이 여기가 좀 있거든요. 그 티맵도 여기 자회사고 그리고 뭐 원스토어, 11번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나름 이제 SK텔레콤 속에 있으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좀 보일 거고 SK텔레콤 자체도 워낙 이제 버는 돈이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들어온 돈 가지고 투자를 잘 해요. 그래서 뭐 AI 칩도 만들고 AI 가속기도 만든다고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에다가 또 배당 정책도 이제 좀 주주 환원도 잘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좋게 보는. 편안한. 편안한. 자, CJ 제일제당. 야,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잘 굴러가고 잘 굴러가고 있어요. 유행이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음식료도 다 유행이 지금 아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유행입니다. 수익보다도 가장 중요한 단기의 수익에는 유행인데 이렇게 소외받다가 또 소외받은 만큼 또 보상해주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올랐으니까 이런 소외받은 주식들이 이제 좀 오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다. 항상 삼성전자가 주식쟁이들을 소외시키는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20년 하면서 항상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를 당할 때 그때 못 견디고 삼성전자를 따라 붙게끔 만드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근데 삼성전자가 쉴 때 가요. 소외받던 것들이.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고 이제. 자, 그 다음은 이제 동훈 F&B. 이것도 뭐 일 잘해가지고 실적은 잘 나오는데 똑같이 엄청 그동안 쭉 소외받았는데. 그렇죠. 우선 뭐 5월 때부터 좀 많이 하락했네요. 조금씩 계속. 이 하락은 왜 한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유행해서 소외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요. 주주환원 문제가 크죠.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면 누가 그 정도 배당 주는데 그 가격까지 그걸 배당 주는 걸 팔아요. 우리는 배당을 잘 안 주거든요. 아니, 동훈 F&B는 제 채널에 이제 김 작가 TV 채널 고정 게스트 한 명 더 늘었잖아요. 염선혜 차장님. 염선혜 차장님도 실적 고전주에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오늘 마지막 종목이죠. 뭐 좋아요. 참 좋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오늘 그 연구원분이 쓴 것도 그렇지만 회사가 자동차들이 점점 전장화되고 그리고 모비스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얻는 이익이 있거든요. 회사는 좋긴 한데 지배 이슈가 좀 있어요. 지배 이게 지금 상속 문제가 엮여가지고 모비스를 이제 오너분이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르면은 많이 지분 확보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오너 지분이 많은 거는 좀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회사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아주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입니다. 우선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에요. 사실 주식 투자에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직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필요 없다. 무슨 주식에 밸류에이션이 필요 있냐를 얘기하는데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 밸류에이션 이런 거 모르고도 그냥 변동성으로만 가지고도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돈 버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방식 좀 특이한 다른 방식이 좀 보편화 오히려 메이저 좀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미국의 그런 뭐랄까 미국이 그래도 금융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으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이거 200년 한 주식 투자 200년 한 그런데 보면 기본적인 투자는 가치를 베이스로 해서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거를 우리가 수익으로 그걸 누리는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정석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투자의 장점은 마음이 편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뭐 90%, 99%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마음 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되게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는데 단기적인 뭔가 에너지를 느껴서 차익을 내고 나오는 투자는 버는 사람은 벌어요. 근데 큰 부자는 안 나와요. 근데 뭐 주식쟁이들이 뭐 한 100억 정도 벌고 엄청 큰 부자 또 메이저 판에 가면 사실 큰 부자 축에 못 끼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난 큰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냥 동네 부자들은 좀 나오긴 하는데 극소수예요. 만약에 한 1000명 뛰어들면 그런 걸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 1명? 2명? 한두 명 정도? 한 100억 정도? 방금 그 얘기 하셔서 그런데 이게 스시 같은 거 보면 그거 아시죠? 그 스시가 중간대가 뭐 미들급 스시라고 하고 가장 비싼 스시를 하이엔드 스시라고 하잖아요. 굳이 이제 주식 투자로 번 돈을 미들급 뭐 하이엔드로 나눈다면 뭐 주식 투자로 이제 저같이 번 사람들은 뭐 몇천, 몇억 정도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좀 더 많이 버신 분들은 뭐 10억 있겠지만 미들급이 한 이제 10억, 뭐 30억 이렇게 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하이엔드 치면 이제 100억대, 뭐 200, 300억 있는데 주식 투자로 1000억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가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어요. 어떤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 있어요. 있어요? 네. 1000억도 있고 조도 있어요. 조가 있어요? 조도 있어요. 조면 우리 모두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잘 몰라 굉장히 큰 돈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숨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겠죠. 그러면 냉철님은 왜 안 숨고 이렇게 하냐. 못 벌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리고 증권사에 그 보안이 좀 지켜지는데, 증권사에서 그 담당하는 그 브로커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회장님 한 분만 밑에 딱 모셔가지고 해도 자자손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 있어요. 그리고 1000억 이상도 있습니다. 1000억 이상 있다. 많진 않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알려진 이름 중에서는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이 그렇죠. 가장 크게 이제 주식을 버신 분 같던데 보니까. 아니, 더 크신 분들이 있어요. 있다. 있어요. 증권사에서 그런 거 이제 보안 잘 지켜주는데, 증권사 직원들은 알아요. 더 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박용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좀 그런 바른 투자를 전파를 하시는 분이고, 보통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통적인 그 연구에서 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조용하고 남들한테 알려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하고 김 작가 TV에 이제 출연하는 모 냉철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냉철님도 성향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냉철님도 내성적인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맞아요.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학자 연구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또 카메라 켜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언젠가 슈퍼게임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약간 냉철님 보면 저는 이제 전업 투자자계 약간 슈커홀드 같은. 슈커홀드님이 어쨌든 증권사에 재직하셨고 그래서 하신 분이 나와서 유튜브 하는 거고 냉철님이 어쨌든 전업 투자자인데 약간 슈커홀드님 같은 이제 슈커홀드님도 제가 알기로 원래 회사 다니실 때 좀 내성적인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사실 말씀 너무 잘하잖아. 슈커홀드님은 투자자 아니고 트레이더십니다. 전혀 다른 트레이더는 투자자 아닌가요? 네, 투자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트레이더가 더 좋은 건데 더 좋은 거 하신 분이고 전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프랍에서 그 증권사 그 고유 계정으로 그 채권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운용을 해서 그 갭 같은 거를 좀 수익을 내는 그쪽 계열이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냉철님은 좀 이제 장기 투자. 우리는 사실 그 최준철 저번에 오셨던 그 대표님. 그런 대표님하고 사실 업무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맞아.
최준철 대표님도 냉철님이 말하는 가치관과 태도랑 본인과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계열이 있어요. 그 최준철 대표님이 그 보통 외국에서도 워렌 버핏 딱 얘기하면은 좀 되게 비슷해요. 그런. 맞아. 네. 한국에 오렌 버핏을 불리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런 계열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근데 미국의 틀에도 유명한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하면 좀 다릅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11호 올간 냉철. 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부터 네. 제가 이런 질문 좀 들어보려고요. 네. 냉철님이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냉철님 생각하는 자기 개발적인 관련된 뭔가 메시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삶의 태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가지만 마지막 이야기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한 가지만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방송을 하다가 느닷없이 제가 이제 구독자들하고 이제 좀 친분이 붙었어요. 장난으로 이제 냉철교 그러고 냉맨 그러거든요. 냉천지. 네, 냉천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트를 약간 이제 종교화해서 멘트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대박의 욕심과 쪽박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면 두려움과 이 욕심만 컨트롤만 해도 골라인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휘둘리면 골라인하고 멀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내 골라인이 만약에 뭐 50억이다. 그 골라인하고 멀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 이겁니다. 두려움과 욕심에서 컨트롤을 못하고 휘둘렸을 때 그때 그 골라인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만 욕심을 어느 정도 이렇게 주식 투자하다 보면 정말 이건 너무 대박이야. 그럴 때 몰빵 치고 레버를 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맞아. 또 장이 막 불붙었을 때 그 욕구가 있거든요. 될 것 같고. 맞아요.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그냥 갈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은 올 3월 같은 때 나왔죠. 사실은 지나보니까 어때요? 그때가 가장 안전한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냥 두려움에 거기서 안 팔았으면 그 사람은 참 그래도 그렇죠. 괜찮은 사람인데 여기서 물량들이 많이 터졌죠. 거래 터졌죠. 거래가 터졌다는 건 누군가 엄청나게 팔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그때 팔은 사람들은 자기의 알짜 자산을 아주 헐값에 그냥 처분해서 꼴라인에서 멀어진 거고. 요것만 우선은 알아도 참 좋은데 이게 말은 쉽지. 안 되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참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지금 올해는 참 누리기 좋은 구간이었던 거고 욕심 때문에 뒤늦게 싸지머지고 온 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어찌 보면 쪽박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다음 대박에 성급해하지도 말고 그런 멘탈 관리가 주식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그건 부동산도 똑같고 인생에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성급하다 보면 항상 뭔가 실수와 사건 사고 발생하잖아요. 빨리 벌려고 하는 게 다 문제가 생겨요. 빨리 벌려고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천천히 가도 저는 제가 이제 뭐 가난하지 않지만 먹고는 살지만 이제 주변에 저보다 어린데 저랑 같이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했는데 저보다 훨씬 부자된 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향 안 받아요. 그 친구가 먼저 좀 더 갔을 뿐이지 마지막 골라인은 저 이제 40 딱 넘어가지고 50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60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자 되려는 마음만 안 먹으면은 골라인에는 가기는 간다. 돼 있습니다. 예. 오히려 골라인에 빨리 가려고 성급하다가 오히려 뒤처질 수도 있다. 많이 뒤처지죠. 그렇게 빨리 간 사람들,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한 10명 중에 빨리 간 친구들 한두 명 제가 이렇게 보면 빨리 간 친구도 한두 명이고 중간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시장 아웃되고 있는 사람들이 8명 정도? 19명? 생각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달리기나 뭘 할 때도 이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옆에 보이니까. 근데 사실 옆을 보고 뭘 하는 순간 내 속도를 늘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말려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게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럼요. 지금 이게 장이 이렇게 폭등할 때도 폭락할 때만 괴로울 것 같죠. 장이 이렇게 폭등했는데 신고가 돌파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안 들고 있으면은 괴롭죠. 소외될 수 있어요. 소외될 수 있어. 그럼 그거 괴로울 수 있어요. 직장 가봐요. 요새 맨날 다 주식 얘기하고 삼성전자가 말이야. 이거 사야 되는데 뭐 샀단 말이야. 나 떼돈 벌고 있는데 그것들은 영향 받는데 그렇죠. 자기 것만 보세요. 바른 거 찍었잖아요. 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이걸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네. 그리고 지나친 두려움도 버리고 자신만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 투자자 냉철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